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희원 시청자 평가원과 국제부 조수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시대가 막을 열자마자 연일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평가원님은 뉴스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 시각으로 지난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45대 대통령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의 접전 끝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강경한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와중에 미국 전역에서 취임 직후부터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임 이틀째였던 지난 22일 반트럼프 여성 행진이 열렸는데요. 이날 행사에서는 워싱턴에서만 50만 명 이상이 모이는 등 300여 개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행진에서는 유명 배우들이나 저명 인사들이 발언대에 올라서 트럼프의 차별적 정책들을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지 반응과는 별개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선언에서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거듭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한미 관계에 대한 보도가 중요하게 다뤄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한미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두 나라의 관계 그리고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수연 기자, 트럼프 시대의 앞으로 한미 관계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트럼프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하는 키워드는 예측 불허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파고는 외교 안보 그리고 통상, 무역에 이르기까지 기존 국제 질서에 상당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북핵 문제나 한미 FTA 이런 굵직한 현안들을 다뤄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향후 한미 관계에 대해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은데요. 우선 FTA 재협상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한국에 대한 압박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여러 행정명령을 통해서 대선 공약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대선이 진행되기 전에도 관련 협상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 입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한국이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까지 대외 정책의 구체적인 구상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이르지만요. 주요 현안별 전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동북아 안보 문제입니다. 트럼프 내각 외교안보 라인 대부분은 군 출신의 초강경파로 오바마 정부의 전방위 대북 제재와 압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향후 미중 관계가 동북아 안보 지형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미중 갈등이 더욱 부각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갈등을 빚는 남중국해 문제를 예로 들을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점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영토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당사국도 아닌 미국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국 관계에 험로를 예고했죠. 당분간 미중 신경전이 이어지면 한국은 그 사이에서 입장이나 국익이 소멸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미, 한중 협력에 있어서도 우리의 국익을 위한 더욱 고차원적인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한미 FTA의 운명입니다. 사실 한미 FTA 재협상은 다른 현안보다는 상대적으로 후순으로 밀려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이 자국의 기준에 맞게 한미 FTA 이행을 압박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한미 간 시각차가 있는 일부분만 수정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기존 FTA를 폐기하고 전면적인 재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FTA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국과의 동맹 관계 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부분 역시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무역 질서의 빠른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탈퇴 시동을 계기로 다자 무역을 뒤로하고 양자 무역 시대로 향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마련에 서둘러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첫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상견례 성격이긴 했지만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미 간 최고위급 소통 채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해야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한국과 100% 함께하겠다. 한미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시대가 가져올 변화에 한국 정부가 얼마나 현명한 실리 외교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향후 한미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긴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집니다. 평가원님은 앞으로 보도 내용을 보면서 더 인상적으로 보셨던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설명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북미 자유협정인 나프타 재협상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즉 TPP 탈퇴를 공식화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역시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전면적 재협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국제관계의 변화가 예고되는 한편 미국 내에서의 변화는 더욱더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 장벽 건설을 공식화하는 데 이어 7개의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불허하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면서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이루어졌지만 실제 7개 국가를 선정한 배경을 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과 연관이 없는 한국계 교민들도 미국 입국 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YTN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번 행정명령이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자마자 미국 입국이 거절된 그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을까요? 우선 행정명령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데요. 의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고 바로 발동이 가능합니다. 이번 반이민 행정명령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려면 트럼프의 대권 행보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재벌이 대선 출발 전부터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건 특정 집단이나 국가를 향한 극단적인 언행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인종과 종교, 성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이른바 블루칼라 백인 유권자를 중심으로 열성 지지층을 결집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트럼프는 이민자들이 미국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라며 극도로 적대시해 왔는데요. 불법 체류자를 막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가 하면 무슬림의 입국 금지를 공언하기도 했죠. 그래서 강력한 이민 통제 정책은 어느 정도 예상된 바입니다. 그런데 취임 직후부터 이런 행정명령을 실행에 옮기게 된 데에는 스티브 배넌이라는 인물의 영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오른팔로 불리는 배넌은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고문으로 현재 주요 외교안보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극우 매체를 만들어서 반이민, 반무슬림 등을 표방해온 배넌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힘을 발휘하면서 이번 조치를 주도하게 된 것이죠. 이른바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를 비롯해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90일간 금지하고 120일 동안 모든 난민 입국을 중단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 기간에 비자 발급과 난민 인정 절차를 재검토하고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만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잠재적인 테러 위협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인데요. 급진 이슬람계 테러리스트를 막고 미국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입국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인종과 종교적 차별이라는 비판과 함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입국 금지 국가를 선정한 기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작 미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9.11 테러범들의 출신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 등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 파트너인 나라들은 빼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행정명령 발동 이후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미국 주요 공항에서 비자 발급 중단과 비행기 탑승 거부 사태가 속출하는가 하면 규탄 시위도 계속되고 있고요.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보복 조치를 시사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파장이 큽니다. 미 연방법원까지 나서서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를 지켜나가는 과정에 작은 대가라고 표현하면서 초강경 이민 정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많은 논란에도 미국 국민 가운데에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 의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하류층을 중심으로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일자리를 빼앗기고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는 현상이 트럼프 정책의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행정명령으로 한국인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당장 현지 한인 사회가 영향받는 건 아니지만 반이민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 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최근 나왔는데요. 미국 시민에게 일자리의 우선권을 주면서 이민자의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또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미국에 와서 출산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에 대해서도 손을 댈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이 긴장 속에 트럼프 정권의 향후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국제부 조수연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지난 1월 19일에 있었던 YTN DMB 1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처음에 창업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창업을 하면서 자금을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러한 그 장소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개별적인 그런 사례를 언급을 해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창업을 꿈꾸고 있는 그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거기서 그 강의를 들어보게 되면은 자금을 어디서 요청해서 나왔다, 어떤 무료 그 공간을 요청을 해서 무료로 받았다. 라는 식으로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 자금을 지원을 받게 됐는지, 그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느 기관에 어떠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궁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반적인 시청자가 아니라 만약에 제가 이제 창업의 꿈을 갖고 있는 시청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관여를 해서 시청을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드는 어떤 그 의문 또는 아쉬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창업 과정의 어려움이나 그다음에 그런 극복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은 다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아까 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 계획서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투자자 유치 전략의 팁이라든지 무료 공간 대여 서비스를 유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좀 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생겼고요. 특히 실제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과연 저런 아이디어로 사업을 했을 때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될까? 누구한테 그러면은 돈을 받는 걸까? 그냥 단순 가입비로 저게 수익이 창출이 될까? 그러니까 어떤 수익 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궁금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언급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판로 같은 것도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업자가 있었는데 저게 온라인으로 그냥 단순히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판매를 한다고 과연 수익이 날까?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5년 동안 이걸 운영을 해왔을까 등등.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비즈니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언급과 설명을 좀 해주셨더라면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DMB에서도 170회 이상 가까이 그렇게 이제 송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창업 아이템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긴 하지만 비슷한 포맷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내용들을 잘 구성하면서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유지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저는 이제 세 편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모두 좀 자신의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창업 아이템을 찾아냈고 그리고 세 분 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얘기하신 것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운 것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이나 매출, 뭐 규모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다양한 성공의 이미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걸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진행자가 이제 강연자가 나오면 간단하게 뭐 대화를 좀 나누면서 소개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쭉 있는데요. 거기 보면 외모에 대한 얘기가 여전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오프닝 얘기 이런 것이 결국은 강연자에게 긴장을 좀 풀어주고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강연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어색하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은 이제 사회적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외모에 대한 얘기가 그것이 칭찬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제는 좀 불필요한 얘기다 이런 것. 그리고 이번에 그 프로그램이 왜 좋았냐면 아주 시의적절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요새 그 시대의 청년 실업 시대 그런 고민이 많은 시대에 청년들에게 창업을 위한 경험담을 들려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이 프로그램 참 시적절하고 좋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창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두려운 것이 이제 자금 문제 아니겠어요? 결국 지원받는 문제인데 이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방식의 문제 이것이 좀 더 조금 더 섬세하게 소개가 됐더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저는 특별히 그 도자기에 관한 부분을 흥미롭게 봤는데 왜냐면 그 아이디어가 좋았거든요. 그 동안의 그 고정관념 도자기 하면은 다 뭐 우리가 그릇이나 뭐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특별한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그게 아주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좀 말에 두서가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청년들에 대한 저의 잘못된 통념을 고치는 아주 훌륭한 계기가 됐습니다. 청년들은 되게 무기력하고 의지가 없고 도전 정신이 부족한 줄 알았는데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과감한 도전 정신과 창의 정신 이런 것이 저로서도 저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았고요. 뭐 그리고 아까 자꾸 겹치는데 그 강연에서 이게 이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자르는 부분이 있었죠. 다시 이제 리바이벌 형식인데 그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이제 그것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더 좋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 세 분의 창업자가 얘기를 하시는데 다 물론 이제 그 창업 내용이 다르지만 왠지 좀 그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그러한 것들을 좀 한번 어떤 때는 초점을 맞춰서 창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이것이 우리나라한테는 제대로 안 되는가. 그 다음에 분명히 백몇 회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다 못 봤지만 실패 사례도 분명 많을 겁니다. 예. 아까 박현순 위원님 말씀이 또 두상원 위원님 말씀이 한 2, 3년, 3, 4년 된 애들 아니냐, 된 사람들. 예. 한 10년 정도 하면서 부침이 있었던 뭐 그런 분들도 좋지 않겠냐. 항상 청년 런웨이라 해가지고 청년 창업 런웨이라 해가지고 약 20대만 오실 필요가 뭐 있겠냐 이거죠. 네. 그래서 나는 이런 실패도 했었다 한번. 그래서 뭐 홈리스트 해보고 어떤 경우는 정말 극한 상황에서 그걸 또 극복도 했다. 어떤 식으로. 그럼 극복할 때는 우리가 보면은 개인에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네가 상당히 혁신적인 사람이다라는 것보다는 뭐 어떠한 뭐 계기가 되었다, 또 어떤 주변에 도움이 있었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과연 창업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 그런 법적인 시스템이 있는가, 뭐 그런 쪽도 조금 했으면 좋겠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그 프로그램 하나 하면서 이렇게 집약돼서,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은, 뭐 그러니까 끈질긴 의지가 중요하다. 끈질김. 끈질김이라는 게 과연 어떤 때 그것이 필요한가?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이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기사의 내용과 자료 화면의 내용이 다른 경우와 또 그래픽의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일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영국에서는 국빈 방문 반대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는 기사에서 내용 자막에 트럼프 국빈 방문 반대, 청원에 170만 명 서명이라고 전했는데 정작 자료 화면은 130만 명이 넘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자료 화면으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특검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코너에서 취재 기자는 최 씨가 지난해 3월 유 대사를 직접 만나 면접까지 한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자막에는 면접이 아닌 면담이라고 표기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이 추천한 사람들이라고 거론되는 3명에 대한 기사에서 앵커는 정확히 전달했지만 화면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전 차관이라고 잘못 표기하는 오류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를 나타내는 그래픽에서 무응답을 검은색으로 표현했는데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보자마자 거부감이 들었고 잠재된 표심인데 네거티브적인 이미지로 보이며 너무 강한 색깔의 표현 같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면세점 사업도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기사에서는 이 면세점의 허가 상황과 늘어난 상황을 전달하는 그래픽을 제시하면서 해외 관광객이나 여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면세점을 표현하기 위해 상단에 비행기까지 표현했습니다. 또한 기존, 신규, 오픈 예정 등으로 구분해 늘어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시한 것도 기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친절한 그래픽이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뉴스 보도의 품격에 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불만, 취재하는 기자에 대한 불평이 나라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에 대한 불만이나 대항하는 말도 점차 심해집니다. 뉴스 보도에 대해서 정도니 금도니 하면서 도덕적인 기준을 대기도 하고 명예훼손을 내세우면서 사법적인 시비도 자주 등장합니다. 최근에는 가짜 뉴스에 대한 시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로 예상치 않았던 사건들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황이나 상황이 중요하지만 뉴스 보도의 품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도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게이트와 탄핵, 특검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잠룡과 대선 주자에 대한 뉴스 보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나라 밖의 정세도 만만치 않은데 국내 정치의 혼란은 뉴스 보도에 더 예민해지고 가치 기준이 주관적 판단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이런 점은 미디어나 수용자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언론이 한때는 무관의 제왕이니 사회의 목탁으로 불렸던 고전적 가치는 이제 달라져 갑니다. 시청자도 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 환경 변화로 뉴스 전달 체계가 크게 달라졌고 취재 환경 역시
기존의 상황과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쟁은 여전하고 취재 대상은 예상을 뒤엎는 기교가 넘치고 오히려 이용하려는 고수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가 깨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짜 뉴스니 찌라시 같다느니 하면서 뉴스에 대한 혹평도 아끼지 않습니다. 품질의 문제를 넘어 품격의 문제로 번질까 염려스럽습니다. 한쪽으로 집중된 시각 때문에 혼란의 틈새를 이용하는 세력을 놓치는 경우에 품격에 대한 손상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외교나 국방은 물론이고 공공요금 인상이나 치안에 대한 비중을 줄여갈 때 언론에 대한 인식이 누구를 위한 언론인가 반문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환멸감이나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뉴스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후보가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그 많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보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없지는 않습니다. 뉴스 내용이나 횟수에 비해 마치 선거운동을 보도하는 방식으로 비춰져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나친 보도 경쟁이나 쏠림 현상은 공정한 보도를 돋보이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품격에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대세를 따라가되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광고 문구가 떠오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